명지대학교 인턴처럼 맡고 있는 장윤준입니다. 저희 대학은 1948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70년이 넘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대학이고요. 13만 명 이상의 저희 명지인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의 교육 목표는 세계인, 신앙인, 전문의, 사회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면접 볼 때도 항상 외워오는 거죠. 저희 대학의 인재상 명지인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우리 면접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요거를 얘기를 하는데 명지인이라는 거는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대학에서 이런 학생들을 길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최종의 어떤 인재상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학생들은 그럼 내가 이런 인재상을 갖고 있는 학생이 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고등학교에 갖춰야지 대학에서 좋아할까? 이거를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학생들이 그냥 여기 있는 종합 실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앞으로 인재상을 대학에 와서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궁금한데, 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대학의 인재상을 보면 크게 명지인인데, 지라는 거는 참지식을 깨달아서 스스로 성장하는 건데, 거기 대학은 자기 주도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이라는 거는 배움을 실천해서 생각하는 발전자라는 겁니다. 즉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 대학의 또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교수님들을 평가할 때도 예전에는 연구 중심으로 평가했는데, 최근에는 교수님의 산학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저희 대학은 기독교 정신하에 설립된 대학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이런 분을 배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기독교의 사랑, 한사랑이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인재상을 제가 갖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어울과 배경, 이 두 가지를 학생들한테 키우기 위해서 대학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헷갈리네요. 앞으로 되는 것같아요. 자, 다음은 저희 대학의 이제 특성화 방향인데, 여기서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실 게 유연화라는 겁니다. 저희 대학은 학사 운영에 상당히 유연성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대학은 많은 학생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전공, 그 다음에 복수전공, 전관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대학보다도 상당히 자유롭다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사 제도를 조금 유연하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도 말씀드리겠지만 연계 전공이라는 것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개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간의 연계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학문에 좀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놓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로 갔네요. 자, 이번에 저희 대학 소개입니다. 저희 대학 아시다시피 서울에 캠퍼스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인에 캠퍼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본교, 분교 개념은 아니고요. 이 서울에 있는 거는 인문 캠퍼스라고 불리는데 주로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고요. 그 용인에 있는 캠퍼스는 저희가 자연 캠퍼스라고 부르고 주로 인공계 학생들, 그 다음에 예체능, 수대학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인문 캠퍼스는 학과대학을 보시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그다음에 법과대학 이런 식의 전통적인 인문사회과학 대학이 속해 있고요. 자, 중요한 ICT 융합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인문사회 저희 계열로 되어 있는 인문 캠퍼스는 전부 다 인문사회 분야 아니야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학교에 특별하게 ICT 융합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학과, 그다음에 융합 소프트웨어, 그래서 소프트웨어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가르치는 건데, 여기는 이공계 학생들이 진학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지대학교 서울의 이공계 학생, 특히 콘텐츠하고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과가 있구나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이공계가 한 용인에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실제로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에서 학생 정도가 대출이 되는데 상당히 좋은 학생들이 대출이 되고 시험들도 거의 100% 입학하는 시험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근목기초교육대학이라고 있죠. 여기는 교양대학이라고 하는데 1학년 때 전공자유학부나 인문전공학부로 들어와서 학과를 탐색하면서 여기 속해져 있고요. 2학년에 올라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정도로 이렇게 써지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대학을 잘 살펴보시면
여기 단과대학, 인문대학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어문학부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학과 이런 식으로 탑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단과대학, 학부, 학과 또는 학부 정도 이렇게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학생을 평가하는 모집단위가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에는 인문대학, 어문학부 제일 밑에 있는 학과 이 학과 다니는 학생을 모집을 합니다. 하지만 정시에는 그렇게 모집하지 않고요. 정시에는 이 학부 단위로 모집을 하거나 학부가 없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과학대나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학부가 없죠. 이럴 때는 단과대학 단위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정시로 이렇게 크게 방어부 단위로 모집한 학생은 2학년 때 원하는 학과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의 입시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모집 단위가 수시에는 제일 밑에 있는 학과 단위로 되어 있고 정시에는 강력화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보통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먼저 잘 알아요. 얘 적성과 맞는 학과를 택하기 노력을 많이 하죠. 특히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한 평가 지표가 하나 되는 거고요. 정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문제풀이에 조금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전공이 먼저 선택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정시에는 단과대학 단위로 모집하게 되어 있다라고 알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공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수시에는 학과 단위로 모집을 하고 정시에는 자연과학대학 이렇게 모집을 해서 2학년 때 원하는 학과를 찾아가세요. 이렇게 저희가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과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에는 학과, 정시에는 학부 단위로 모집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과대학도 융합공학부라고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수시 때 들어와서 정신 마찬가지 들어와서 원하는 학과 중에 특히 전기, 전자, 기계 이 세 개의 학과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개의 학과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연계전 여기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연계전 중에 하나를 좀 추가로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저희 요강에 있을 때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공계뿐만 아니고 예술체육대학, 그 다음에 건축대학도 저희 자연캠퍼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각 학과별로 좀 중요한 것들을 제가 안내하는 건데요. 상세한 것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보면은 국내 최초 독립개설 이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 대학입니다. 저희 대학이 실질적으로 좀 새로운 학과를 예전에 많이 만들고 사회를 좀 선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상당히 실력이 좋고 이 학과도 상당히 전통이 오래된 그런 학과들이 존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학문 기조에 조금 따라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사회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전통을 버릴 수가 없어서 학과 체제는 그들이 유지하되 대신에 현재 사회에서 좀 원하는 그런 인재를 좀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학과가 모여서 연계전공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학생이 이 연계전공을 기술을 함으로써 요새 요구하고 있는 문법학 역량 그런 것들을 좀 학생들이 키우고 또 새로운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과대학 밑에 보시면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 인문 ICT 콘텐츠 연계전공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개설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복수전공처럼 이 연계전공을 선택해서 이수를 함으로써 최근에 학문도 배우고 문법학 역량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 ICT 콘텐츠 연계전공이라는 것은 인문대학이라는 건 주로 콘텐츠를 좀 공부하고 만들어내는 것까지.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뭔가 좀 프로그래밍도 해보고, 특히 뭐 핸드폰 같은 게 앱이 많이 있는데, 그 앱 프로그래밍도 좀 해보고, 얻어지는 데이터 분석도 좀 해보고 하기 위해서 ICT를 같이 가르치는 그런 연계전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배운 콘텐츠를 ICT를 이용해서 실현한 그런 연계전공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과학대학에는 응용데이터 사이언스 연계전공이라는 게 있고 사회혁신 연계전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과학대학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요새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사회 현상을 잘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사회과학대학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량을 학생들이 같이 키우고 그걸 기반으로 뭔가 의사결정을 진단을 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러한 연계전공을 개설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혁신 연계전공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혁신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과학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추가적인 어떤 교육은 뭐가 있어야 될 것인가를 저희가 고민해서 만든 전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안트레프레너십 연계 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요새 창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창업하는 활동을 포함해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전공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 자동화 경영 연계 전공이라고 해서 기업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데 뭐 컴퓨터를 갖고 이용을 하지만 그거를 완전히 자동화해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로봇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선생님한테 지도하는 연계 전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지금 그 사회에서 상당히 속한 분야입니다. 여기를 전공하고 나면은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이 학생들을 요새 사전에 데려갑니다. 저한테도 제가 경영하고 있는데요. 저한테도 그 기업에서 연락이 왔다. 이런 스펙이 있는 학생들 좀 소개시켜주세요 하는데 대부분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 연계 전공이 최신의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저희 대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과대학도 뭐 그런 연계 전공이 있습니다. 법조인 양성, 공공인재 양성 이런 연계 전공이 있습니다. 이 법과대학은 다른 데랑 좀 다르게 법과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을 로스쿨로 진학을 하는 원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는 그냥 공공기관으로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두 개를 나눠서 학생들에게 심화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쿨로 좀 그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법조인 양성 연계 전공을 추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일반 어떤 공공기관으로 가겠다. 친구한테 이런 부분을 심화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아쉽게도 로스쿨은 없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저희는 법학과에서 특성화 교육을 했었는데 특히 이 지적대 행동입니다. 이쪽 분야에는 저희 대학이 선도적으로 좀 특성화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CT공학대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있는 유일한 이공계 분야가 저희 대학의 ICT공학대학입니다. 이게 서울에 크게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학과하고 융합소프트웨어학부가 있고요. 정보통신공학과는 자연 캠퍼스, 농인의 디지털학과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학과는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나중에 요강을 보시면 독가로도 들어올 수 있고, 종합으로 들어올 수 있고, 정시에는 실기로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게임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기획에서부터 실제 중앙까지 그런 거를 하는 학과인데 이게 디자인 기반이 아니고 공학 기반입니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대 학생들이 지원하기에 공대 학생 중에서 콘텐츠에 관심 있는 학생이 지원하기에 아주 좋은 학과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융합소프트웨어학부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분야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테크놀로지, 데이터 분석하는 분야 이 전공이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웨어는 기업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이랑 같이 공부시키는 융합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학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연과학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공과대학에도 그 연계 전공이 있는데 이것은 스마트리 인테리어 기기 시스템 공학 연계 전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전기전자 기계, 미스기기 학과가 모여서 이제 냉장고나 뭐 TV 같은 전부 다 안에 컴퓨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컴퓨터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고 프로그래밍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고요. 네, 이 부분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우리 대학이 좀 강조하고 있는 분야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학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 그 연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내에 저희 스마트 팩토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안에 스마트 팩토리가 있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각각 환경에서 제조 분야의 가장 중요한 게 스마트 팩토리에서 제조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를 대학 내에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의 연구를 통해서 뭔가를 학생이 창업하기 전에 스스로 뭔가를 좀 만들어서 출시해보고 하는 것도 저희가 향후에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대학의 반도체 장비 공학 연계 전공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또 갑자기 확 쓰이는데 반도체 그러면은 중요한 게 무엇이고 미래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희들이 생각을 하다가 저희는 장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뭐 수출 대상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죠. 그때 소부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게 어디서 말하는 장이? 장비죠.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이 반도체에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나가야 할 거냐 이게 하나가 장비다라는 것이고 저희 대학은 그런 장비를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그런 연계 전공을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모빌리티 연계 전공이라고 교통공학과가 있는데요. 그거하고 설통공학과로 연합돼서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경영 연계 전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한 학기 이상 실제로 기업체에 갑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뭔가 인턴 비슷하게 활동을 해서 학점을 취득하고 이게 합쳐서 실제 자기가 기업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배우는 그런 기업하고 연계해서 전공을 심화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서 조금 빨리 얘기하는데 괜찮으시겠죠? 반응이 없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예술체육대학, 바로 방송대학입니다. 저희는 예술체육대학이 디자인, 스포츠, 예술학도 있고요. 바둑학과도 한편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바둑학과 내에는 독일 교수님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저희 학과입니다. 바둑학과라는 대학에 있다는 못 들어보셨죠, 사실은. 저희 대학에 있고요. 바둑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저희 대학에서 받는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죠. 바둑으로만 요새는 하는 게 아니고 요새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게임 이런 것들도 영역을 확장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대학이 있는데요. 건축대학 그러면 대학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설계라는 부분이 있고 공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건축공학. 근데 저희는 설계 중심의 대학입니다. 그래서 5년제 대학이에요. 건축대학은 4년이 아니고 정확하게 설계를 제대로 배우려면 5년 동안의 공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국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학생들이 설계를 배우고 나가다 설계 중심의 대학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건축대학에는 국제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합니다. 실제로 이런 데 학생들이 갑니다. 방학때 베니스, 로마, 뉴욕 이런 데 가서 거기 학생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하고 작품을 만들어보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한국기초교육대학 1학년 때 전공자료학부라는 게 있고요. 이게 인문캠퍼스에 있고요. 자연캠퍼스도 있습니다. 인문캠퍼스는 인문사회계열로만 갈 수 있고요. 2학년 때 전공자료학부 자연은 공과대학으로만 갈 수 있어요. 그거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융합전공하고 인문이라는 거는 자연 전공자료하고 똑같습니다. 2학년 때 인문사회계열을 하나 선택한 이제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연계 전공들 그 중에 학교에서 지정하기가 없겠습니다. 그 연계 전공 중에 하나를 꼭 복수 전공을 이수를 해야 되지만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는 겁니다. 네, 저희 특성화사고 수단이 있는데 연계 전공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걸 충분히 설명해서 생각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저희 학교 시설입니다. 혹시 인문캠퍼스 방문해 보신 학생들 있습니다. 네, 저희 7월 달에 이 완성이 됩니다. 캠퍼스가 현재 다 지어져 있고요. 7월 달에 이제 다 인전을 해서 2학기 때부터 학생들이 여기 사용을 할 거고요. 내년에 들어오는 신입생은 전부 다 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최신의 공부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그러죠. 네, 서부선이 들어올 예정이 있습니다. 언제 들어올지는 정확히 보겠습니다만 서부선이 들어오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교통하고 시설 분야에서도 인문 캠퍼스가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 캠퍼스인데 자연 캠퍼스는 혹시 방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규모합니다. 웬만한 대학보다 캠퍼스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거기에 그래서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떻게 대학을 때는 상당히 아름다운 캠퍼스로 하거든요. 그 시간이 되시면 한번 어디 들리시다가 저희 대학 한번 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다른 대학이랑 비슷했어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 출신 CEO 1인당 매출액이 전국기자 뚫리다. 저희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온전히 창업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창업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저희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완전히 창의적인 사고를 갖고 창업에 성공을 하시는 게 많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는 저희 대회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저희 올해 입학전형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수시로 2055년 전체 3,059명을 선발하는 27.2%를 선발하고요. 정시로 1,004명을 선발을 합니다. 1,004명. 그래서 전체 32.8%를 정시로 선발합니다. 작년보다 정시 선발 인원이 상당히 길다입니다. 저희 대학뿐만 아니고 수도권 대학은 기본 30% 이상, 그 다음에 일부 대학에서는 40% 이상 교육에서 조금 번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시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시 전형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실적으로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여기에 하나 더 있죠. 논술이라는 전형이 있죠. 저희 대학은 논술을 하지 않고 학생부 교과와 종합 두 가지로만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은 성적 100% 전형, 성적 플러스 면접 전형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종합 전형도 서류 100% 전형, 서류 플러스 면접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웬만한 전형을 다 만들어놔서 학생들이 자기 특성에 따라서 잘 선택해서 가십시오라고 하는 게 저희 대학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시는 대부분 수능으로만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말씀드렸듯이 논술보다가 없습니다. 논술을 보지 않겠고요. 특기자 전형도 문학, 가독, 체육 이 부분에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어학 특기자인 과학 특기자 같은 것은 운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험생 부담 최소화 측면에서 모든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학생 부담 최소화라는 게 아니고요. 수시에 지원한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 교육을 잘 이수한 학생들을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교육을 믿고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수능이라는 것은 정시에서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대학의 입학 전형의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서류 간소화 측면에서 추천서 다 페이지했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전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종합 전형의 서류 100% 전형만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하는데 그 자기소개서로 대교도 공통분함만 저희가 제출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 추가적인 자기소개서 내용이 없다는 거 이거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교과 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산출하는데 상위 4개 과목만 저희가 사용합니다. 그리고 국어교과의 모든 과목을 다 써서 성적을 산출하는 게 아니고 국어 과목에 잘한 거 상위 4개만 쓴다는 거예요. 보통 한 6개 정도 학생들이 듣는 것 같아요. 맞나요? 한 6개, 7개 듣는다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약간 삐끗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평균을 내면 너무 평균이 떨어질 수 있어요. 강의 실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두 번의 실수는 저희가 용해줄 수 있다라고 해서 잘한 것 상위 4가지만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게 작년부터 저희가 갖고 있던 교과 성적 반영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수시에서는 학과 또는 전공 단위로 학생을 분류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적성에 따라서 학생을 선발하는 거죠. 정시 모집에서는 그게 아니고 박사대학 또는 학부 단위로 학생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한번 다녀보고 2학년 졸업할 때 자기 적성에 맞는 곳을 잘 찾아가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정시에서는 박사대학 또는 학부 단위로 모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4가지 전형이 있는데요. 모든 수시 모집 전형에서 그 4가지를 모두 지원합니다. 여기 이외에 특별 전형도 있어요. 특별 전형도 다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할 수가 있어요. 네, 예전에는 저희가 종합전형에서는 하나만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에서도 연기를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 개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예를 든 겁니다. 저희 대학의 공과대학의 특정 학과에 입학하고 싶다.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교과에 지원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 대학은 전공자립학부도 있고요. 종합공학부도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그런 걸 통해서 공과대학으로 올 수 있고 그래서 자기의 유불리를 잘 고려를 해서 이런 데를 지원해도 되겠다. 자, 전공자립학부 융합공학부는 사실은 학생의 적성이 정확하게 뭔지
100%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선발을 하는데 교과 100%, 서류 100% 받는 거예요. 즉 면접을 안 본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명시대 면접 보는 전형이 있고 안 보는 전형이 있는데 두 개가 뭐가 틀릴 것이냐. 여기에 살짝 힌트가 있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학생들을 선발할 때 면접이 없습니다. 즉 학업 역량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학업 역량이 단순히 내신 성적이 아니죠. 그 플러스 학업 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한 학업 역량 중심으로 얘네들을 선발을 해요. 특정 전공에 대한 어떤 단순적인 적성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학업 역량이 조금 더 포션을 두겠다는 게 있고 그럼 면접이 있는 전형은 어떠냐? 당연히 전공 적성을 조금 더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에 컨텐츠 관련학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문 계열에 갈 수 있는 컨텐츠 학과 비슷한 의미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 계열에 갈 수 있는 컨텐츠 학과 이게 인문 캠퍼스에 있는 비슷한 컨텐츠 디자인 학과 그리고 예체능, 실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디자인 전공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 학과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수식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식 모집은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으로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 실적으로 이루어진 전형이 있습니다. 자, 교과 전형은 면접이 있는 전형, 없는 전형이 있다고 했죠. 면접이 없는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해놨습니다. 원래는 그 교과 성적 전형이었는데, 자, 이번에 교육부가 얘기하기를, 이게 지역균형 측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학생을 선발하세요라고 해서 저희가 전체 모집 인원의 10% 이상을 이 전형으로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신 성적으로만 갖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교과 면접처럼 면접을 보는 이런 전형입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에 교과 전형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교육의 원고에 따라서 다 10% 이상 운영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보다 어떻게 보면 정원이 많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교과 전형을 좀 잘 살펴서 지원해 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희 종합 전형도 말씀드렸듯이 면접을 보는 전형하고 그렇지 않은 전형을 나누고요. 여기 일정을 보시면 자, 저희가 면접을 보는데 교과 플러스 면접이 있고 학생부 종합, 서비스 플러스 면접이 있는데 교과 플러스 면접은 수능 전에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수능 전에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예전에 종합전형은 수능 전에 저희가 면접을 봤는데 올해는 수능 이후로 면접을 봤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뭔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지대학교 교과 플러스 면접은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 그리고 종합전형에서 면접 보는 거는 수능 후에 본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는 수능 종합전형의 면접은 3배에서 학생만 뽑았던 면접을 올해는 수능 후 그냥 4배수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뭔가 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교과 성적 플러스 면접 전형 이거 잘 보시면 고른 기회 전형이라고 있어요. 면접 보는 전형이 이제 특별 전형 중에 고른 기회 전형이라고 있는데 여기 안에 농어촌 기준이라고 해요. 농어촌 학생들은 고른 기회 전형을 통해서 교과 성적 플러스 면접 전형에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종합 전형에도 보시면 서부에 농어촌 학생 전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농어촌 학생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형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 면접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에 서류만 평가되는 전형으로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하는 학생들 종합 전형입니다. 명시인데 면접 전형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4배수를 1단계에서 평가하자 이걸 하시면 되겠고 아까 설명을 잠깐 안 드렸는데요. 교과 면접 전형은 5배수로 저희가 학생을 지원합니다. 네, 실기 실적 전형 같은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과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교과에서 상위 4과목만 반영을 한다고 했죠. 자, 근데 모든 교과를 또 다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인문사에 지원한 학생들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에서 각각 교과에서 4과목씩 총 16과목을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공학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에서 상위 4개의 교과목씩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생각하는 본인 내신 성적보다 우리 대학의 입결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꼭 여기에 관심 있는 학생은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계산을 하고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는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합니다. 졸업생, 내수생, 연수생 전부 다 3학년 1학기까지 성적만 반영을 하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저희가 가산점이 있습니다. 요새 진로선택 과목에 대한 반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고 있는데 저희 대학은 올해까지는 전체 관련된 예를 들면 인문사회라든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진로 교과목을 포함해서 관련된 수업 과목이 총 몇 단위를 이수했냐 그 단위수를 저희가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로 과목에 대한 간접적인 저희는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면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국어 과목은 문제로 보면 어떤 친구가 1학년 1학기 때 1등급, 2학기 때 5등급, 그다음에 2학년 때는 뭐 3등급, 2등급, 하나 1학기 때 여기까지 반영을 해서 1학기까지 2등급을 받았어요. 그럼 이걸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상위 4개만 반영을 하는 겁니다. 1등급, 2등급 2개, 그 다음에 3등급 이렇게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5등급 2개만 반영이 안 돼요. 본인이 생각하는 내신 다 해보면 인문사회계 학생인 것 같은데 그거 대비 반영된 교과를 따지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그럼 그 다음에 이거는 진로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수가로 좀 들어가다 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은 이 친구는 평균 전체 능력이 2.9정도인데 저희 대학 친구로 하면은 1.8정도입니다. 상당히 높으시죠.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올해 입결서를 작년 입결서를 딱 보면 영지도 왜 이렇게 높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꼭 학생들한테 잘 좀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좀 학생들 많이 추천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천 이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추천 넣는 하니까 추천만 해주시면 저희들에게 문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이수 단위를 보면 저희 공통 과목하고 선택 일반 선택하면 90단위를 들었고요. 진로 선택이 14단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100살 단위를 저희가 가산점으로 환산해서 구해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해당 관련된 분야에 별로분들은 기술을 많이 하는 거 아니고 공부까지는 상관없지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수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종합전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서술형 분석. 그 두 개는 뭐가 틀리냐? 아까 말씀드렸죠. 서술형은 학업 역량에 조금 더 포인트가 많습니다. 학업 역량은 반드시 매체 성적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경향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거기에 학생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어떠한 태도로 수업을 하고 있나요? 제가 경영학과에 지원을 했어요. 경영학과는 보통 교수님들이 수학 되게 통하고 대부분 미적도 요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영어 좀 잘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겠죠. 아무래도 전공적성을 따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모든 측면에 서류 평가를 할 때, 서류 전형에서는 모든 교과 측면에서 이 학생이 태도가 얼마나 올바를 것인가. 기본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나갈 영향이 있는 겁니다. 이거 중심으로 조금 평가하게 된다는 거고, 면접형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공적성이 조금 더 아무래도 포인트를 맞춘다는 거고, 면접할 때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핵심 있게 관찰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우리 올해에 연기된 서류 평가의 특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서서 다시 한번 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종합전형의 성형에서만 답변을 하고 면접에 있는 종합전형에서는 4번으로 답변. 그다음에 면접이 두 종류가 있어요. 교과 면접하고 종합전형 면접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교과 면접은 딱 5분 면접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아무런 정보가 안 돼요. 이 친구가 내신 성적이 몇 점이었는지 정보를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를 좀 알아야 되는 면접을 하니까 자기소개서를 조금 쓰라고 합니다. A4 용지 한 장 분량, 2문항 정도 됩니다. 2문항 내고 뒤에 이름수도 하다 보면 몇 줄 안 써요. 한 6, 7줄 정도 씁니다, 각각. 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학교에 지원한 동기가 뭡니까? 뭐 이런 것들 좀 쓰게 해요. 자세한 문제라든가 기출 문제 같은 것들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학생들을 읽고 이제 어떤 질문을 할지 생각을 질문합니다. 자, 그랬을 때 5배수를 저희가 1단계에서 딱 선발을 해서 면접을 하는데 1단계 1배수로 딱 들어온 학생 중에 약 70%가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면접자는 아무것도 학생들한테 안 알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생이 실초격자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학습 능력은 좀 부족하지만 면접에서 뭔가를 보여주면 확실하게 나는 합격할 수 있다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전형에서 중요한 거는 내 5배수 안에 꼭 들어야 돼요. 그러면 충분한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명지대 교과 면접 전형은 5배수 안에 내가 들 수 있냐 없냐, 네, 이거를 잘 판단해서 학생이 지원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 대한 면접은 한 10분 정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뭐 문제 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학생부 기반으로 해서 학생한테 이런 활동을 했는지 실제로 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 조금 심화하는 꼬리 질문도 하고, 네, 이런 스타일로 저희가 학생들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결입니다. 입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형 추천전형에 참고하는 교과 100전형인데 보시면 국어국문과 같은 경우는 1,000몇 정도 컨트라인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중국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그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3위 4과목만 반영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오늘 또 오셨고 저도 왔는데 뭔가를 좀 알려드려야 돼서 저희 전략집 가보시죠. 핵심전 전략. 여기 10페이지 잠깐만 저희는 이미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리면 열심히 분석해서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영어 영문과 한번 보겠습니다. 모집 인원이 11명인데 최종 합격 예비 번호가 55번입니다. 그러니까 11 곱하기 약 355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신청 합격도 11명 모집을 했는데 최종 합격 예비 번호가 55번이었습니다. 하나 더. 디지털 미디어 학과 4명 모집을 했는데 최종 합격 예비 번호가 20번이었습니다. 자, 이 뭐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학생부 성적 전형은 학생을 계속 선발합니다. 학생이 빠지면 추가로 선발을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비 번호를 주는데 몇 배수를 적다는 얘기인지 그걸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그만큼의 배수를 줬어요. 자, 근데 올해는 학생부 교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학생들이 입학률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대학도 과연 작년도에 예비 번호 수준으로 주는 게 가능할지 할 것이냐, 그걸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당연히 최종 합격은 더 낮아질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런 걸 고려해서 이번에 국가 전형에 학생들이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금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를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 모집은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하는 측면에서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교과 성적만 반영하는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요. 65명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된 거예요. 저희 대학교에서 많이 써야 될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예비 번호의 확대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잘 받으십시오. 그냥 말씀을 드리면 성적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과 면접 전형, 이거는 위에 거를 늘리려고 조금 많이 줄였습니다. 교과 면접 전형은 5배수 안에만 들면은 가능성이 상당히 70%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합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면접만 봤습니다. 모든 학생이 면접을 다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면접을 안 보는 전형, 면접을 보는 전형은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면접을 보는 전형도 예전에 3배수였던 게 4배수로 됐고, 수능 전에 면접 보는 게 수능 후로 갔다. 이해가 됩니다. 소위 입시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입시에 뭔가 큰 변화가 있으면 그 대학에 지원하는 상당히 큰 기회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선생님들도 공감하시나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올해 저희 대학 상당히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생각을 하셔서 학생들 조금 지도를 해주시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기회에, 물론 작년에도 기회가 있는 대학이라고 얘기했는데, 올해도 상당히 큰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대학이다라고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조금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하거나 이러신 부분이 있으면 내가 다 끝나고 나중에 한꺼번에 함께 질문 주시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2부 진행하는 일정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정말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